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료증원 관련해서 뭐 서로 앞다퉈 뭐 나선 대학들이 꽤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어떤 상황이냐 좀 말씀드리면 전국 40개 대학이 내년도 의대 정원 입학을 총 3,401명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신문들이 많이 일면에 썼어요. 그래가지고 가령 뭐 이 동아일보 일면을 보시면 동아일보 일면에 크게 40개 대학 의대 정원 3,401명 늘려달라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에 기사가 실렸고 경향신문 일면에도 경향신문 일면의 경우에도 의대 증원 신청 3,401명 교수들 반발 뭐 이렇게 실렸습니다. 이게 의대 증원을 신청하는 거는 학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교수들은 의사잖아요. 예. 이 의대 교수들은 의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렇게 신청하면 안 된다, 반발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인데. 의대 학장이 강원대학인가요? 그쪽에서 뭐 머리 삭발하고 삭발했죠. 그렇죠. 의대 학장이시던데. 그렇죠. 한 분은. 삭발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의료계에는 애초에 2,000명을 한 번에 늘리면 의대 교육 질은 떨어진다라고 주장까지 해왔는데 지금 3,401명을 늘려주세요라고 대학 측이 이제 주장을 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어떤 그동안의 증언론에 힘이 실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가령 한국일보 일면을 보시면 한국일보가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일단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이제 40개 의대 3,401명 증원 신청, 정부 증언론에 힘 실려 일단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기사가 저렇게 나와 있는 거에 세부적인 기사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저렇게 보도를 하고 있냐면 일단 기사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정부의 2,000명 증원 논리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 이 2,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빈약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가 실제로 의대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각 대학의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2,000명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던데 왜 그러냐 이렇게 반박을 해온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협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당신들이 정부가 지금 2,000명 늘려도 된다고 하는 근거 자료라는 게 보건사회연구원하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각각 작성한 연구 보고서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미래 의료 수요 추계 방식이라든가 또 최종 결론을 내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이건 뭐 학적인 영역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어려워. 있고 그렇죠. 내용이겠죠. 어려워.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정부가 좀 한 발 밀린 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도 그 내용을 좀 설명을 같이 이제 신문에 난 걸 해드렸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교수들을 모아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좌담회라든지 언론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2035년까지 1만 명이 모자란 건 사실이다.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1만 명이 2035년까지 모자란 거는 사실인데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당장 2,000명을 증원해야 되는 거냐 향후 5년간 2,000명을 증원하는 걸로 그걸 메꿔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예를 들면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 왜?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죠. 꼭 2,000명씩 5년 증원한다. 요거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또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논리가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요 보고서 작성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저런 방법이 또 있다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 보고서 작성한 사람들도 올해 2,000명을 갑자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에는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 의협이 이렇게 주장을 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말이 좀 없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 왔냐면 올해 2,000명을 증원한다는 거는 정책적 판단이다. 이거는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의사들이 와서 그게 되느니 마느니 이렇게 말할 문제는 아니야라고 해왔는데 다소 좀 이것은 좀 논리가 빈약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나 봅니다. 의사들이 그동안 해온 지적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대학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상자를 열어보니까 실제로는 2,000명도 넘어가지고 3,401명을 결국은 늘려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늘려달라고 하는 대학들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언론이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은 비수도권 대학 등에서 사실 상당 부분을 신청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보 증언론에 힘이 실린다. 일단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비수도권 대학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일보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총 정원이 826명인데 44.1%인 365명을 증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고, 경기 인천의 5개 대학은 총 정원이 209명인데 2.7배인 565명을 증원을 각각 신청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하고 서울 소재대학은 기본적으로 정원 자체도 많은데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서울은 한 44% 정도, 그리고 경기 인천의 경우에도 한 2.7배인 565명 지원을 신청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미니 의대라고 불리는 17곳이 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역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거나 40명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를 들면 대구 가톨릭대는 정원이 40명인데 80명으로 2배 늘리겠다고 했고, 건국대는 40명에서 120명, 예. 3배를 늘리겠다고 했고, 강원대는 49명에서 140명, 울산대는 40명에서 150명, 그러니까 서너 배 정도를 지금 써냈다고 해요. 충북대는 49명 정원인데 250명, 5배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네, 이게 예. 49명에서 어떻게 250명으로 갑자기 이렇게 늘려서 이 교육의 질이 담보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그러면 왜들 그렇게 신청을 했느냐? 예. 이 한국일보를 넘기면 한국일보 기사 또 있습니다. 한국일보 3면을 보면 한국일보 3면 기사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의대 반발보다 대학 위상 제고 선택한 총장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고, 대학 위상 제고라기보다는 뭐 실리 택했다는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뭐 속된 말로 그 돈이 되잖아요. 그리고 학생 수가 얼마인데 그게. 그렇죠. 1인당 1억원씩만 잡아도. 그렇죠. 네. 그리고 예. 한겨레 4면의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또 실어서 마찬가지 해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학교 이상 키울 기회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일보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이고 뭐 충분히 뭐 예상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몇 가지를 써놨어요. 첫째, 대학 간판학과인 의대 증원으로 학교 이상을 높일 기회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학교에서. 두 번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의 경우에는 이번에 몸집을 키워서 일종의 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기회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정원을 늘려야 자기들도 의대를 키운다는 그렇죠. 판단을 할 때는 그렇겠죠. 그럴 기회가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건 뭐 과연 이렇게 판단할까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대학병원 의료 인력을 늘려서 지역사회의 필수 의료 강화 요구에 부응할 기회를 잡으려는 판단도 있다. 뭐 이런 판단도 있을 것이다. 뭐 과연 그런 거냐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런데 이게 어쨌든 대학 입장에서 보면 핵심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차원인데, 다만 내부에서는 의대 구성원의 반발이 상당히 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 말씀하셨듯이 교수들은 삭발하고 예. 의대 지금 다니는 학생들도 밀려서는 안 된다라고 반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과정 자체는 치열한 눈치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12일간 신청받는 기간이었는데 40개 대학들이 마감일인 4일 돼야 다 신청서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반발을 의식하다가 결국 안 내면 우리만 손해다라는 판단에 막판에 신청서를 제출한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게 1998년 이후에 의대 증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눈치 작전 끝에 다 써낸 결과가 3,401명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대학을 빼놓았는데요. 예. 중규모 정도 되는 대학도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정원이 100명 정도 넘는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이 거점 국립대거든요. 예. 이런 데도 보통 한 2배 정도 가까이 써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저 대학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잖아요. 그 병원에 정원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번 기회에 늘려서 정원을 좀 맞춰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다고 하는데, 뭐 지역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존폐 위기에 서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의대- 의대만 살고 나머지는 뭐 과들은 정말 그럴 수 있네. 네, 존재감이 점점점 적어지는 상황이니까. 근데 의대 증원을 통해서 대학의 존폐 위기를 좀 탈출해 보자,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지방대학들도 있겠습니다. 성적이 네. 좋은 학생들, 또 의대 학생들 정원이 늘어나면 이런 학생들이 오면 그러면 대학이 어느 정도 위상도 좀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과에도 지원자가 늘고 이렇게 좀 기대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현실적인 요건도 고려를 했겠지만. 예.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이제 신문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베스트 병원 17곳 중 지방은 한 곳. 이런 비정상이 문제의 본질 이런 제목이 있는데 예.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 평가를 하나 봐요. 저는 예. 뭐 이 영어를 잘 못해갖고 이런 걸 못 보는데 예. 월드 베스트 호스피털스라는 평가를 하나 봅니다. 근데 이걸 했는데 우리나라 병원은 17곳이 선정이 됐는데 대구 가톨릭대병원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은 수도권 대형 병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 의료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건데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세계 베스트 병원에 15곳이 선정이 됐는데 7곳이 지방병원이래요. 아, 그렇군요. 규슈대병원, 나고야대병원, 교토대병원 이런 데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왜 그러냐? 이 차이는 어디서 왔느냐? 일본의 경우에는 의료 취약 지역 근무를 약속하는 지역 의사제를 도입을 했고 지역 의료개호 확보기금을 신설을 했고 지역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꾸준한 인력과 재정을 투입을 해왔는데 우리는 지역 의료 강화나 이런 것들은 손 놓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대학이 또 지방국립대학이 아직도 굉장히 랭킹이 좋거든요. 그게 사실은 취업이랑 지방기업들이랑 연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방 도시가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겠죠. 그래서 총체적인 패키지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의대 증원 2,000명 증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숫자에 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증원하는 거는 국민들 대부분이 다 찬성하는 거잖아요. 저도 찬성하고 네. 다 찬성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역에 남을지 필수 의료 인력으로 남을지에 관해서는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했었을 때 지난 정권에서 이야기했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 뭐 한 10년 동안 남는 게 어떤가라는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을 때 그건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라고 그랬어요. 사회주의다. 말이 안 된다. 뭐 우리가 돈벌이 하러 뭐 수도권에 가는 거 그다음에 가정교육을 위해서 아이들도 낳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쪽에 가서 교육시키는 거 예? 거기에 가서 결혼하는 거 꼭 어떻게 막냐. 그래서 그거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뭐 거주 이전의 자유, 그렇죠. 선택의 여러 자유, 가지 이런 거, 헌법상의 자유. 예. 그러면 2,000명을 증원을 한 다음에 의료계의 일부 주장 그러니까 뭐 이거 증원하면 시스템이 붕괴된다. 그거는 한번 증명을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고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말은 와닿지는 않는데 이 사람들이 필수 의료 인력으로 지역에 남을지 다 서울로 갈지 또는 뭐 성형이나 뭐 미용이나 이쪽으로 돈 되는 걸로 다 그냥 그게 과가 꼭 성형외과라는 과도 없어요. 과도 없잖아요. 과도 예. 없잖아 원래. 네. 그게 그냥 뭐 피부과 하던 사람이나 뭐 하던 사람들이 그냥 하잖아요. 뭐 기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나 돈벌이 하러 다 가겠다. 이거를 어떻게 막을지 그리고 필수 의료 인력이라는 쪽에 이머전시든 뭐 소아과든 어디든 간에 그쪽에 의료 수가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답답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같이 나왔어야 그러니까 될 대책인데 그걸 지금 제대로 안 내놓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되게 많은 그렇죠. 거죠. 그게 패키지로 지금 나와야지. 정부가 내놓은 거 보면 예. 장학금을 받으면 네. 그러면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장학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뭐 물론 이제 그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 중에 의대 가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갈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상당수 의대 가는 친구들은 정말 강남에 가가지고 쭈그라 진짜 사교육 받아가지고 의대를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집안도 넉넉한 편이에요. 장학금 차라리 안 받지. 안 받고 그냥 서울 오지. 똑같은 거지. 가령 이제 삼성에서 외국으로 박사 보내주잖아요. 그 보내주는데 그때 돈 뭐 한 5년 동안에 연봉을 주지 않습니까? 3년 5년 동안에 연봉 주고 더 좋은 곳에서 스카우트 된다 그러면 그거를 반납하고 그렇죠. 가고요. 토해버리고 가버리는 똑같은 거죠. 거예요. 이게 장학금이라는 게. 그리고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이공계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이게 공대가 안 그래도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 한국 상황에서 이거 그러면 의대로 다 쏠릴 거야. 의대로 다 쏠리면 2,000명이 가버리면 그러면
한국은 기계공학,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이게 전기전자공학, 이게 발전한 순서대로 그 뭡니까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공대가 안 그래도 지금 중국한테 한 10배 차이로 밀린다는데 졸업생이 이게 앞으로 이거 어떻게 대응하려고 이러지? 이런 그거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저는 네. 약간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의대 간 친구들하고 공대 간 친구들이라고 가정하면 네. 제가 볼 땐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그럴까? 그 친구들이 완벽한 뭐 엄청나게 천재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까요? 그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음. 일정하게 학력 요건을 충족하는 우리 수능 같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네. 패스하면 그 다음에 의대도 갈 수 있잖아요. 네. 좀 늦게 가서 지원을 기다린 다음에 가서 문제지. 음. 그래서 의대 독일에서 자체 조사를 해봤대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처음에 지원해가지고 바로 의대 가서 딱 의사 된 친구들하고 아, 그 다음에 나중에 기다려서 성적이 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의대 간 친구들하고 누가 더 좋은 의사가 됐을까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있는데 늦게 간 친구들이 더 좋은 의사가 됐더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는 소명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지역의사제 말씀하셨지만 네. 지역에서 봉사하는 의사도 필요하고 공공병원에서 있는 의사도 필요하고 또 어떤 의사들 같은 경우 군에서도 그 군 생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외과적으로 뭔가를 하겠다 기여를 하겠다는 의사들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돈벌이 하는 데만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한 것. 네, 그리고 국민들이 안전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의사로서 뭔가 누군가를 치료하고 진료하겠다,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소명의식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늦게 더디 가더라도 내가 진짜 의사가 돼서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더 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거, 아, 저는 그거 그거는 매우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래서-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서울대 지방의대가 서울대 공대보다 지금 커트라인이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될라나? 그래서 이 예. 이제 요 사설 얘기하다가 이제 말았으니까 예. 마무리를 하면은 예. 왜냐면 오늘 갈 길이 바빠요. 예. 옷도 멋있게 입고 왔잖아요, 제가. 예, 알았어요. 갈 길이 바빠갖고 9시, 그런데 9시 10분까지. 네. 요 사설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이제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지역 의료가 붕괴가 되는 건데 민간 병원이 수익을 내지 못해서 문을 닫는다고 하면 지역에서 그거는 공공병원이 역할을 맡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전체 약 5% 수준이고 인력과 재정 투자 뒷전이다. 그러면 당연히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되고 늘려야 되고 공공의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만든다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여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 2,000명 늘려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보수 언론이 뭐라고 썼습니까? 의료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고 문재인 정권의 무슨 유력 인사들이 거기에 입학해서 의사가 공공의대 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고 온갖 악선동을 해댔지 않습니까? 예. 왜 그랬냐? 저는 그걸 늘 묻고 싶어요. 왜 그랬냐 도대체. 그래서 그때 늘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지 마라 이제는 제발. 예. 기관지잖아요. 네, 이 얘기로 저는 예. 이 얘기를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 필요성을 인정해라.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그래. 이제는. 네. 야, 보수 신문사들은 국민의힘 그의 기관지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정파적으로 너무 보도를 예. 하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아까 우리가 이거는 좀 그 사실을 정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강원대 의대 교수가 2명이라고 했었잖아요. 10명, 10여 명. 10여 명. 학교 측의 일방적 의대 신청에 반발하면서 집단 10여 명이? 삭발식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아산병원 계열의 병원들이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반대 입장 발표했다고 하고요. 전공의 처벌에 대해서. 그리고 사직의사 표명한 교수들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요.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대환 교수. 이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유언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면 병원에 남을 이유가 없어서 사직하고자 한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경북대 병원 이식혈관외과 윤우성 교수 역시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번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으냐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공의 전임에 의해서 의대 교수까지 그만두게 돼버리면 이게 상황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의대 교수들이 어느 정도 집단 사직에 동참하느냐 아니냐 이게 의료 공백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당장의 환자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뭔가 합의는 해야 됩니다. 네. 예, 합의는 해서 지금 환자들의 고통도 좀 충분히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사들도 전공의들도 힘들지만 뭔가 타협점을 찾을 게 있으면 빨리 복귀를 하는 게 그것도 순서인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가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사실상 이게 정치 행위, 투표 동료 행위, 우리 당 찍어주세요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생 토론회라는 게. 그렇죠. 어제 경기도 광명에서 민생 토론을 또 했습니다. 근데 핵심 주제가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다라는 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청년이라고 하는 곳도 있지만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대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지금 일부 기업이 이제 노동자들한테 출산지원금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출산지원금 쪽으로 막 어떤 데는 1억 원 줬다 그러고 뭐 이런 데가 부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만약 그렇게 주게 되면은 세금 문다.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쭉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렇죠. 임금이라고 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물어야 예.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증여라고 할 때는 또 증여세 물어야 되는 것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죠. 근데 거기에 예. 대해서 다 비과세하기로 했다. 아. 이걸 여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다 비과세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기획재정부가 예.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 예. 이렇게 발표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바뀐 세법 개정안을 올해 9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것에 대해서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실효성에 물음표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한도가 부족해서 못 준 게 아니고 한도가 있어도 안 준 쪽에 가까웠기 때문인 것이고 또 형평성 논란도 있다. 지금도 출산지원금이라는 걸로 돈을 주는 회사는 현대차, 포스코, HD현대, KT 이런 데인데 그러니까 일부 대기업만 출산지원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외에 이제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쭉 얘기를 한 게 장학금, 소득공제 확대, 양육비 선지금, 공공분양 청년 특별공급, 청년 도약계좌 가입 요건 완화 이런 청년 지원 대책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 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 주거장학금도 신설을 해서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쭉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돈으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재원과 여야 합의가 필요한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장학금 확대 대상인 50만 명에게 연 20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계산을 해도 1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계산해보면 그렇죠. 산술적으로. 예. 50만 명한테 200만 원씩 연 지원하면 1조 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 최대 240만 원으로 신설하는 주거장학금의 경우에는 10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할 때는 2,4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1조 2,400억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얘기한 것만 따져도. 근데 지금까지 민생 토론을 많이 했으니까 거기서 나온 얘기 다 따지면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아무튼. 아니 철도를 지화해 버린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제 청년 도약 계좌 예. 가입 요건 완화라든지 이런 데 다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라고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는데 예. 장학금 확대에만 1조 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동아일보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대구 경북에도 아니, 공항 이거 만들고 다 장- 공항을 그래서 만든대잖아요. 장학금 확대는 재탕 삼탕 아니에요. 올해 초에도 발표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뉴스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또 다시 또 삼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보수 언론에도 이런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그런데 이 자리에 대통령이 굉장히 힘을 줬다. 이거를 지적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예. 한국일보 1면을 다시 재탕을 해보면 한국일보 1면 기사가 안보실장까지 동원한 MG9의 민생 토론회예요. 안보실장? 안보실장이 왜 나와요? 어제 그렇죠. 안보실장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걸 들어보면은 네. 아니 청년 얘기하고 저출산 얘기하는데 안보실장은 왜 왔어? 왜 그렇죠? 가요? 그 여기에 왔습니다. 대통령이 전례 없이 대통령실에서 예. 3실장이 모두 참석했다. 3실장이라는 건 예.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성태훈 정책실장인데
비서실장하고 정책실장은 그렇다 치는데 그렇다 치고 안보실장이 여기 왔다는 것이고 왜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왜 왜 왔는지를 모르고. 그렇죠. 이 아 신문은 혹시 또 무슨 국방 관련해 아니 가지고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청년 대책인데. 아 네. 그래? 이 신문은 왜 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왔는지 네. 모르고 더군다나 군대 무슨 빼줄게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었을까?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네. NSC 핵심 멤버인 김태호 안보실 1차장도 여기 왔다. 실세도 네. 많네. 그리고 이게 안보실장에다가 안보실 1차장까지 온 거는 처음이라 뒷말이 나왔다. 네. 그리고 여기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라든가 뭐 이주호 이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는 뭐 당연히 그렇다 쳐요. 올 수 있는데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 에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왔다. 외교부 장관은 왜 여기 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힘을 준 엄청난 행사였다. 그러면 그게 왜겠느냐? 예. 결국은 총선 겨냥해서 이런 어떤 그 표심을 노리고 뭔가 그럴듯한 모양새 갖춘 거 아니냐라는 게 그래서 이제 MG구의 민생 토론회다라는 게 이 신문의 평가인데 다만 이런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이슈와 연관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시겠죠. 그다음에 더 설명을 드리자면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이게 또 감세 카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 일면을 보면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윤 대통령 또 감세 카드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논리 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혜택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하고 대기업 위주로 한정적인 혜택이 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지금 대규모 세수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또 감세 카드라는 점에서 정부 기대만큼 정책 효과 나타날지 미지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이 신문 일면 기사보다 더 자세한 지적을 해놓은 게 경향신문의 사설이에요. 부유층 대기업에 맞춰진 저출생 대책 수혜자 얼마나 될까라는 제목인데 일단 이 출산지원금 면세 결정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공정성과 형평성을 따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줄 수 있는 대기업의 종사자 자체가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리고 앞서 정부가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제도도 도입을 했는데 결혼과 출산하는 청년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를 받더라도 세금 내지 않도록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그렇죠. 1억 예. 5천만 원. 근데- 합계 3억. 그렇죠. 예. 그때 비판을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냐. 그렇죠. 게다가 이거 뭐 주거 지원한다고 하면서 그 기준 소득을 이게 지금 한 200%로 넘겨버렸죠. 이번에 200% 해버렸죠. 그렇죠. 150%에서 200% 해버렸죠. 그러면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1억 몇 천만 원이 될 텐데. 그래서 예.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이런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모 자체가 많지 않은데 결국 이거 누가 혜택 보는 거냐. 그러니까 3억 받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만 원 벌고 그러면은 한 2.2% 대출을 저리로 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를 살면 근데 그런 사람이 서울에 몇 명이나 되지? 근데 근데 그런 나이 그런데- 19살부터 35살인가? 그런데- 34세까지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 부유층한테 혜택을 줘서 예. 부유층이 아이를 원래 안 낳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아이를 20명씩 낳으면 네. 그것도 저출생 대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근데 그건 거꾸로 또 부유층만 그런데- 아이를 낳을 물론 수 있는 그렇죠. 나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네. 이 사설에 보면 예. 경제력과 출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가 수가 증가한 곳이 강남구다. 그렇지. 한국경제연구원이 소득 상중하로 가구를 나눠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에도 출산한 소득 상위 가구는 100가구당 5.7가구인데 비해 소득 하위는 1.34가구에 불과하다. 즉 출생률 제고 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펴는 것이 더 급하고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이렇게 상류층에게만 집중되는 정책을 펴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키우고 그러면 좀 그래. 저소득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면 예. 아이를 낳겠습니까? 낳을까요? 이렇게 되면 네. 안 낳겠죠 오히려 더. 그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 집값은 또 떠받친단 말이지. 지금 청년도약계좌도 이번에 네. 발표했잖아요. 청년도약계좌는 아시다시피 5년 만에 5천만 원 만들기를 목표로 해서 내세운 적금 상품인데요. 예. 최대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자유납입하면 월마다 최대 24,000원의 정부 기여금이 추가로 지급이 되고 그렇죠.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음. 이게 그동안에 가입 요건이 가구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80% 이하였는데요. 예. 이걸 250% 이하로 완화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연소득이 약 1억 6천만 원 정도인 4인 가구에 속한 청년도 청년 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용돈 타고 70만 원은 그치. 뭐 아주 고금리로 예금을 하고 그거 가지고 네. 목돈 받아서 그리고 1억 5천만 원씩 양가로부터 받고 그렇게 하면은 뭐 한 4, 5억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아이 낳으면 또 2.2%또 저리로 또 대출해주고 주거지원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상위 한 10%밖에 안 될 것 그렇죠. 그리고 같아요.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네. 지금도 어쨌든 2명 낳을 건데 아마 네. 2명이나 1명, 2명 낳을 건데 그렇죠. 1명, 2명 낳는 분들이 갑자기 4명, 5명 낳지도 않는다. 심지어. 그분들의 그거 성향이 준다고 또 해서 낳는 거 아니에요. 딩크족일 가능성도 꽤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1억 6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4인 가구 가지고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1인 가구는 6,234만 원, 그리고 2인 가구는 1억 368만 원, 3인 가구는 1억 3,304만 원. 4인 가구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인데요. 아니 그러면 이게 우리가 5분위로 통계청에서 소득 조사를 할 때 그 가장 상위 20% 8에서 아니에요? 한 10분이, 8에서 10분이? 예. 9분이 10분이 정도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상위 20% 네. 또는 상위 15% 정도에 들어가는 그 숫자인데 1억 한 3, 4천 정도 되면 그러면 이거는 뭐 진짜 그들을 위한 잔치네. 그래서 MG 공략용 민생 토론회를 해가지고 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행보를 하면서도 잘 뜯어보면 심지어 잘 뜯어보면 그 정책도 부유층용 정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뭐 본인이 민생 토론이고 1년 내내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뭐 강조를 하는데 경부선이고 호남선이고 철도를 지하하고 거기에 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지는 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800조에서 뭐 1000조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차치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인플레이션 엄청 심하잖아요.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심한데 미국에서 바이든이 그 전반적으로 고용 유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많이 할 때 한국, 일본, 대만 기업들 와가지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재정을 막 지출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혀.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아예 이제 조어가 지금 생긴 거예요. 피스컬 이징이라고 해가지고 재정을 너무 풀어버리니까 옛날에는 양적 완화 해가지고 채권을 이렇게 사들여가지고 돈을 풀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재정을 풀어버린 거야. 빚져서 재정 푸는 거야. 근데 빚을 지지 않겠다고 했잖아. 이 정부는. 건전재정 하겠다고 그렇죠. 했잖아. 그러면서 한국은행에서 돈 꽂잖아요. 음. 그러면서 또 풀잖아. 그러면 이 푼 게 어떻게 된다?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되면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중하위층. 그렇죠. 중산층을 포함한 그쵸. 하위층이 전반적으로 다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2년 연속으로 지금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그렇지.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그 고통은 정말 저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상대적으로 네. 낮은 사람이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더 한쪽으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얘기를 네. 꼭 해야 되겠어. 정말 네. 관권 선거라고 몇 번을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민생 토론은 17번째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장담컨대 총선 지나면 한두 번 더 생색내기식으로 한번 하고 그리고 이거 뭐 더 이상 못 할 거야. 어떻게 장관 데리고 이렇게 계속 1년 내내 토론할 거예요. 아니 또 내놓을 토론회 것도 없어, 사실은. 토론회가 아니고 본인이 그냥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할 거야. 근데 제가 이거를 또 찍고 또 혹하고 뭐 이렇게 찍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전부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죽하면 보수신문이 예. 뒷감당 제대로 하겠냐고 계속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못해요 이거.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예. 너무 선거 개입이다라는 얘기를 예. 보수 언론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사설을 또 씁니다. 예. 돌아올 때마다. 그래서 좀 보수 언론 말이라도 들어라. 우리 공천 얘기 하시죠? 공천 네. 얘기 열받으니까. 공천은 여당 공천에 관해서는 좀 씹을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어제 국민의힘 네. 공천관리가 지역구 11곳 후보 추가 확정을 했는데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역 의원 6명이 사실상 컷오프 됐고 1명 지역구 이동했다라는 내용인데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서울 강서을로 갔습니다. 이분 원래 부산 분인데 예. 분당으로 간다고 그랬다가 네. 다른 데서 영등포로 해서 경선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난 안 되겠네요 이런 다음에 안 하는 것처럼 됐다가 강서로 지금 이동한 거여서 저는 방랑자 공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민식 챙겨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챙겨주네. 맞아요. 예. 어쨌든 예, 그 부분 그다음에 김영주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입당한 거에 대해서 영등포 갑에 제가 살고 있는 예. 전략 공천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강남 병에다가 언론 표현으로 갤럭시 성공 신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달서갑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울메이트 최측근 유영아 변호사 단수 공천했고요. 단수 공천이라는 거는 그냥 공천 줬다는 겁니다. 준 거지 그냥. 아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그렇죠. 검사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왜 줬습니까?라고 네. 하니까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점수 줘보니까는 굉장히 점수가 높게 나와서 좋습니다라고 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거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회의도 여러 번 했는데 네. 약간 정무적인 판단 부분도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네. 당내에선 보수 결집을 노려 친박계 인사를 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무소속 출마한 친박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랑 묶어가지고 친박계의 기한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 아니야? 사천 이거. 서울 강남 갑을 대구 동군위갑, 대구 북갑, 울산 남갑 등의 국민의힘 강세 지역 5곳은 국민 추천 공천의 대상이 됐는데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현역들은 사실상 다 컷오프 된 컷오프 거지. 대상이 됐다는 얘기인데 누구냐? 안병길, 유경준, 홍석준은 아까 얘기한 예. 이 대구. 유영아 변호사 대구 쪽이고 예. 이런데 그다음에 유성걸, 양금희, 이채익 이런데 있는 이런 의원들인데 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비주류에 속하는 의원들입니다. 그다음에 서초울의 경우에는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단수 후보 공천됐고요. 그래서 여기 있던 현역인 박성중 의원은 경기 부천을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서른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예.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요 현상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달 29일 쌍특검법이 최종 폐기되자마자 현역 물갈이에 나선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쌍특검법 재표결 전국이 마무리돼 공관위가 현역을 탈락시키는데 부담을 덜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썼고요. 동아일보는 당내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끝나 현역 공천 배제 부담이 덜했을 것이다라는 시선도 있다.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이었던 비례대표 이용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서 김기훈 변호사, 윤한채 전 도의원과 3자 경선을 펼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강한 후보가 있었어요. 예. 어떻게 이분이 빠졌습니다. 누구요? 그래서 예. 뭐 누군지 이름은 제가 예. 잘 모르는데 예.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용 의원은 좀 경선을 편하게 하게 생겼다. 요 평가가 있다. 요 말씀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신문이 어떻게 보도하느냐. 한겨레의 경우에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힘 박근혜 측근 유영아 공천 탄핵식에 되돌리나 이렇게 썼고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제목이 TK에 돌아온 친박 박근혜 복심 유영아 현역 제치고 공천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 재표결 끝나자 칼바람 여당 현역 이딴 컷오프 이렇게 썼는데 이거 김건희 지키게 한 거네 그냥. 건생구팽이란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건생구팽. 그것도 있는데 건생 김건희의 그것도 있는데 건생구팽. 그것도 있는데 예. 제가- 토사구팽이 아니고. 제가 이런 예. 내용들은 아마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우리 TV조선 앵커 신동호 앵커 공천한 거 있잖아요. 예. 저는 이거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왜요? 첫째 예. 얼마 전까지 TV조선에서 앵커만 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보도 제작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졌던 분이 정치권 직행해가지고 괜찮아 원래 그런 집단이야. 좀 들어보세요. 괜찮아 원래 조선일보 계열은 다 그래. 듣고 견해를 말씀하세요. 네. 직행해가지고 좋은 지역구에 그냥 받아버렸다라는 거에 네. 대해서 열받는 점 첫 번째. 뭘 열받아. 첫 번째, 저도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힘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TV에 예. 파란색 일만 나와도 네. 열받는 분들입니다. 예. 파란색 일만 나와도 막 떨지. 경기를 일으키고 막 무서워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하늘도 빨간색으로 만들어버려. 신동욱이라는 분은 유명한 네. 본인이 방송하는 뉴스에서의 유명한 모놀로그가 있어요. 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한다고 했을 때 네. 범이 내려온다라고 맞아. 하는 맞아, 모놀로그를 맞아. 통해서 맞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앵커 브리핑에서 네. 범이 내려온다. 네. 범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네, 범이 내려온대요. 그 기자야? 뭐 뭔지는 모르겠으나 범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게 이른바 우리가 속된 말로 빨아준다고 하는데. 찬양을 하신 분을 예.
그 좋은 강남에다가 그러니까 서초에다가 꽂아줬다라고 하는 거에 아유.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보면 네. 무서워하는데 네.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은 또 꽂아준다. 딸랑이들이지. 그 뭐. 말이 됩니까 그런 공천이? 네. 그래서 열받는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 이것은 아부 공천이다. 아부 공천을 했다. 권력 아부형 그러면서 공천. 그러면서 네. 무슨 공정 보도를 하니 안 하니 아니, 원래 이러면서 그렇잖아. 언론을 가지고 얘기를 원래 해요. 그렇잖아 원래. 창피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은 언론인으로 취급을 하지만 관련해서 뉴스타파랄지 이렇게 권력 비판을 하는 쪽은 정파적으로 취급을 하는 희한한 나라죠. 예.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쪽에서 진짜 정치질을 하고 있는지 수십 년 동안 나라를 망친 세력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시민사회, 언론 포함해서 정치 집단, 법조계, 검찰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TV의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